네, 안녕하십니까. 유승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육사와 박치우 이 두 사람의 관계와 활동인데 좀 강의보다는 대화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육사는 너무 잘 아시죠? 워낙 유명하니까 이육사 모르는 사람은 한국에 없죠. 제 생각에 그럴 것 같고 그걸 아는 사람. 또 반면에 박치우를 아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대에서 보면 전혀 사정이 달랐는데 지금에서는 이제 이게 관계가 역전된 거죠. 인지도 면에서는. 근데 그렇게 이제 이육사는 누구나가 다 알게 되고 박치우는 아무도 모르게 되는 과정은 두 사람이 이제 필경은 완전히 하나로 묶여 있는 이제 동지인데 동지고 또 뭔가를 같이 활동했던 분들인데 그 두 사람이 한 명은 누구나가 알게 되고 한 명은 아무도 모르게 되는 과정이 한국 현대사에 이렇게 맥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이제 제가 연구를 쭉 해왔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박치우 선생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면 이제 신동엽이 박치우 선생은 이제 철학자인데 이제까지 이 박치우 선생에 대한 글이 좀 나와 있는데 조선일보 학술부 기자 이런 사람들이 썼는데 빨치산이 된 철학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박치우 선생. 빨치산이 된 철학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빨치산이 된 철학자가이기도 하지만 빨치산의 철학자 빨치산들의 사상을 정확하게 그 사상을 정확하게 담고 있는, 체현하고 있는 철학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빨치산의 철학자라고 사상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59년에 신동엽 시인이 진달래 산천이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리움에 지친 사람들은 산으로 갔지요. 바위 모서리에 당신은 장총을 버려두고 누워 있죠. 이런 이제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 때문에 신동엽이 시에서 빨치산들을 찬양했다고 해가지고 출판 금지를 당했죠. 신동엽이. 그때 사람들이 기다림에 지쳐서 산으로 갔고 산으로 갔기에 산 사람이 되었을 뿐인데 그때 싸웠던 것은 그 산 사람들에게는 무슨 영예도 아니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일각에서 남한 사회에서 비판하듯이 엄청난 과오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시대의 모순을 파악하고 그 모순을 깨는 실천에 자기 온몸을 내던진 사람들이죠. 여기에 이제 이 산 사람들의 사상을 가르쳤던 선생님이죠. 산 사람들의 선생님 박치우라는 분이 있습니다. 1949년 12월 4일 날 서울신문하고 동아일보에서 이제 신태영 육군참모총장 기자회견을 보도를 합니다. 얘가 안 나가요. 아까 조그만 거. 이거는 보이네요. 49년 20일 무렵에 박치우를 사살했다. 근데 독특하게 그냥 사살했다 안 하고 이 적괴수 한자로 이렇게 써놨던 적괴수 박치우를 사살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육군참모총장이 굳이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박치우 선생은 이제 빨치산하다 죽었다 이렇게도 아니고 사람들 사이에서 행적이 거의 묻혔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알던 사람들도 박치우 월북했나 또는 뭐 6.25 전쟁 때 폭격 맞아 죽었나 하여튼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한 10년 하여튼 최근부터 이제 근년부터 이제 이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고 하면은 1909년생이고 1949년에 돌아가셨으니까 40살이죠. 40살에 죽었는데 함경북도 경성 출신입니다. 지금의 북측에서 지금의 김책시입니다. 김책시. 동해 바닷가 북단에서 태어났고 아버지가 박창영이라고 함경북도의 지도적인 기독교 목회자였습니다.
한북 노회장이고 시베리아로 선교를 가서 17년 동안 시베리아에 있고 가정을 거의 돌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박치우 선생이 어릴 때 자랄 때는 형수 손에 컸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1933년에 경성제국대학 철학과 졸업하고 졸업과 동시에 조수가 됩니다. 이 조수는 요즘 말로 하면 조교인데 그 당시에 조선 총독이 직접 임명하는 6급 공무원입니다. 좀 6급 공무원이니까 시골 가면은 거의 군수급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제 조수로 임용됐고 그 다음에 이제 36년에 조광에 이 졸업 아카데믹 철학을 나오며 이런 평론으로 등단을 합니다. 그래서 철학과 2년 선배인 신남철하고 그 다음에 김호성하고 함께 이제 신경영 평론가로 이제 이름을 떨치고 38년에는 숭실 전문 교수를 하시다가 숭실 전문이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하게 기독교 학교에서 서울에 있는 무슨 기독교 학원 하나고 딱 2개가 그랬다 하더라고요. 신사 참배 거부해가지고 폐교됩니다. 폐교되는 바람에 이제 실직하게 돼서 식장을 잃게 돼가지고 조선일보로 옮깁니다. 이 조선일보에서 이원조 선생하고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이원조. 근데 이제 조선일보 이 당시에 근무했을 때 같이 근무했던 기자들 노천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박치우 선생 회상한 거 보면 다른 인텔리들하고는 범접할 수 없는 기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43년쯤에서 아마 북경으로 망명하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행적은 알 수 없고 43년 정도에 북경으로 망명했는데 그 다음에 보면 역시 경성제국대학 강사였던 김태준 선생이 44년에 연안으로 망명하는데 이런 흐름하고 같이 맞닿아 가지고 아마 중국 쪽에서 무장투쟁을 준비하려고 망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북경에서 이제 라디오로 8월 10일 날 이제 소련군이 아마 참전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항복한다는 거 알고 장춘으로 와가지고 2달간 있다가 신문도 발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인으로 오인받은 조선인이 중국 사람들한테 몰매 맞는 거 이런 거 막아주는 활동을 하다가 서울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역시 연안으로 망명 갔던 김태준 선생도 이제 서울로 돌아와가지고 경성제국대학이 이제 그때는 경성대학이 됐죠. 제국자가 떨어져 나가고 경성대학에서 전체 전학대회를 열어가지고 김태준 선생이 이제 총장으로 선출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조선문학가 동맹 활동을 쭉 합니다. 그래서 46년 2월에 조선문학자대회 요 앞에 YMCA 강당에서 열렸죠. 여기서 이제 국수주의 파시즘화 위기와 문학자의 임무 이런 특별 보고를 하고 그다음 이제 현대일보라는 신문을 창간합니다. 이 현대일보고는 대단했죠. 발행인 박치우, 편집인 이원조, 편집국장 김기리, 우리나라에서 최고 인텔리들이 이제 필진을 구성한 거죠. 그래서 박치우 선생이 현대일보에 다수의 논설을 써가지고 이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민족전선 활동 쭉 하다가 46년에 이제 단 한 권의 저서 사상과 현실이라는 저서를 냅니다. 이 저서를 보면 철학과 현실 사이에서 이 교차 지점을 찾아서 그게 언론이라고 보고 자기가 언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실천을 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성출판사라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주소가 종로구 견지동 200번지니까 요 근처인데 보니까 지금도 대성빌딩이라고 그 주소에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대성출판사 건물이 아마 조선공산당 아마 재산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여기서 발행인은 성유경이라고 성혜랑 아버지 그러니까 김정일의 장인이죠. 그분이 발행인으로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박치우 선생이 사장이었다더라고요. 사장실에 있으면 여운형 선생이 수시로 와가지고 문 걸어 닫아 놓고 몇 시간 동안 바둑을 두다 가셨다.
성대경 선생, 친일 반민족 행위 조사 위원회 위원장하신 성대경 선생이 저한테 10년 전에 말씀을 해주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945년에서 46년 동안 북한에서 6번 정도 박헌영, 김일성 비밀 회동이 있었는데 이때마다 배석자가 약간씩 달라지는데 박치우 선생이 4번을 배석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거의 박헌영의 대리인이죠. 이런 분이고, 그 다음부터 이제 남한에서 수배되는 바람에 그 현대일보 내용 관련해서 수배가 돼서 북으로 피신해가지고, 원래 뭐 함경북도 분이니까 북으로 피신해가지고, 강동정치학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었던 강동정치학원은 정치부원장을 합니다. 원장은 박병률이라고 러시아 까레이스키고 제소 교포고, 부원장은 군사부원장은 서철이라고 김일성 직계, 김일성 오른팔인 분이고 정치부원장을 해가지고 박순철이라는 가명으로 여기서 이제 강의도 하고, 실질적인 강동정치학원의 정신적 지주였죠. 1949년 9월에 조선인민유격대 제1병단 정치위원으로 남쪽에 내려와서 41년에 경북 영덕에서 칠보산 가는 길목에 백암산이 보이는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 있다가 한 2주쯤 있다가 앞에 말한 신태영 육군 참모총장이 박치우를 사살했다고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근데 이분의 이제 뭐 유해라든지 뭐 무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는데, 아마 그 당시에 지금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 남아있는 이 당시 미국 미군 24사단 정보국에서 취합한 정보를 보면 이 정도 되는 유격대 지도자 것들은 전부 다 목을 잘라가지고 사진을 찍어놓더라고요. 아마 박시우 선생도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렇고 이제 이 박시우 선생이 보면은 한국의 평론가니까 한국말도 잘하고 일본어, 영어, 러시아어 이런 데 달통한 분이고, 대학 다닐 때는 이제 경성제대 축구부 축구 선수였거든요. 그 축구한 사진이 몇 장 남아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에. 그리고 의학에도 정통했고 한문에도 정통했고 막스주의에도 그 당시에 교포들, 소련에서 들어온 제소 교포들도 대단했다고 경탄할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음악에도 조예가 있었고, 그리고 윤동주 시인, 우리가 아는 윤동주 시인이 이제 활천이라는 기독 숭실 전문 숭실 중학교 문학 잡지인가 하여튼 그 통해서 이제 정신적으로 많이 따랐죠. 기독교 교통 인사고 이북분이고 하니까 편지를 주고받은 게 남아 있는데, 윤동주 문학관에는 종로에 가보니까 그 박치우 선생하고 편지 주고받았다 이런 얘기는 없더라고. 그 얘기 빼놨더라고. 워낙에 남한에서 깊이 인물이니까.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부인 김정숙 숙명여고 농구 선수였고, 이분의 친자녀가 없어갖고 누구 조카 딸을 양녀로 했는데, 아마 그 조카 딸의 가족들하고 등이 아마 연예인, 우리가 이름을 대면 알만한 연예인 친척으로 아직도 우리나라에 남한에 살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전에 들었고, 이 박치우 선생이 보면은 다른 돌아가는 맹자라는 그 글도 남겼는데 한학에도 정통합니다. 제가 동양철학 했으니까 아는데 최고 수준의 그 평론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성유경 선생 외아들 성일기가 부모 찾아서 북한 월북했다가 강동정치학은 유격대로 난파돼가지고 신불산, 가지산 이런 영남 알프스 쪽에서 유격대를 했습니다. 유격대를 했는데, 그때 이제 보면 성일기 군한테, 어린 성일기죠. 17살 된 자기 동료의 아들이죠. 한테 너무 그렇게 인생 빡빡하게 살지 말고 여유있게 살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고는 했는데, 뭐 이렇게 좀 늦춰서 살아라. 제가 함경도 사투리 흉내를 못 내겠고, 늦춰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이분은,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고 학자로서 가만히 있어도 남한에서 최고 대우를 받죠. 이런 분인데 43년 무렵에 이제 북경으로 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육사와 연관성이 있는데, 이육사 선생도 이 시기에 북경에 망명해 있었습니다. 이제 북경에 있다가 어머니하고 어머니 집안에 형 소상도 겹치고해가지고 안동에 왔다가 안동에서 다시 체포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다른 통상은 다른 데서 잡히더라도 관할인 대구 경북경찰서로 이렇게 이첩이 되는데, 이육사 선생은 더욱 특이하게 안동에서 체포가 됐는데 자기 고향에서 다시 북경으로 다시 압송이 되거든요. 그 이제 제가 뭐 그때 의열단 하는 분한테도 그 얘기를 하니까 잘 왜 그랬겠냐고 하니까 갸우퇴 하더라고. 그랬던 이유는 북경 헌병대에서 조사할 게 있고 사건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관할권이 이육사에 대한 심정의 관할권이 북경 헌병대에 있기 때문이죠. 이육사는 1급 테러범이니까 그 당시에 보면 도망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육사를 구출하러 덤벼들 수도 있고 해서 이송하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와가지고 이제 다시 이송해가지고 계속 이제 그 뒤를 캐다가, 배우를 조사를 하다가 이육사가 이제, 죽었죠. 고문에 문제 죽으니까, 이육사 이제 같이 활동하던 이병희 선생이라고 할머니인데 2010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김삼룡 선생 밑에서 일제 때 이제 경성공그룹 활동하신 분인데, 자기는 이제 일본인들이 신병 모를 거라고 다 하고 있는데 연락 와가지고 네가 이육사 그 시체를 인수할 사람 니밖에 없다, 인수해 가라고 연락 받고, 그러니까 다 파악하고 있는 거죠. 이병희 할머니가 가가지고 이제 이육사 신병을 인수해 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거기서 아마 감요를 만들었죠. 그리고 해방되고 나서 아마 국내로 공부를 했나. 어쨌든 이제 그 상태인데, 그러면은 이육사를 왜 그토록 일본 헌병대에서 조사를 하려고 했을까? 뭘 캐려고 했을까? 조직을 캐려고 했죠. 조직을 캐려고 했는데 그럼 누구를 찾았을까? 이제 요즘은 저 말고 다른 데서도 그 글 쓴 걸 보니까 박치호 선생일 거라고, 차이가 없을 거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그 당시 이제 40년 말에 경성공그룹이 무너지고 나서는 그냥 국내 공산주의자 협의회 이런 형태로 모여 있었는데, 43년에 보면 김태준 선생이 지도해가지고 연희 전문 정근섭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성제국대학의 이제 의학과 양리과 조수하던 김누구하고 같이 해가지고 국내 유격대를 조직합니다. 아마 그게 그 유일할 건데, 포천의 백운 계곡에서 일제의 징용 징병을 이제 영장이 나오니까 영장 기피한 청년들 한 80명 정도 모아가지고 소규모로 유격 활동을 하거든요. 그게 남한의 이제 유격대의 가장 본격적인 건데, 그전에 지리산에 하준수 남도부 선생이 모아놓고 있었는데 그건 뭐 사회주의 조직하고 연결되진 않았었고, 이 백운 계곡에서는 보면 이제 유격돼갖고 기차도 탈선시키고 해가지고 경기도하고 서울 일제 경찰에서 대대적으로 이제 소탕 작전을 벌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 시기에 이제 육사 선생은 박치호와 같이 북경으로 넘어가서 연안에 있는 아마 그걸 했던 것도 연안에 무정장군하고 한때 가 있는 김명시, 김태준하고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중경에 있는 김원봉 선생하고 연결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군사 연락망을 거점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활동을 하려고 하다가,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인 활동이니까 경찰에서 쫓지 않고 헌병대에서 이제 관할이 된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사진에 보면은 이태준 이육사 선생이 돌아가신 일본 헌병대 감옥 가는 골목 입구입니다. 여기 똥창 후통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서쪽 요 골목으로 들어가면은 사진이 나와 있나, 요 동창 후통 28호 이쪽에 보면은 이 건물, 요 외벽에 이런 건물이 있는데, 여기가 일제 때 일본 헌병대 감옥이었다. 그전에는 청나라 때는 청나라 밀정들 정보기관 감옥으로 써 있다고 하던데, 여기서 아마 이 방 하나하나가 지금은 비민들이 살고 있는데 감옥으로 써 있는데 여기서 돌아가셨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이제 추적하려고 했던 배후가 박치호 선생이라고 뭐 99% 확정되는데, 아직까지 그래도 입증할 만한,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어서 제가 계속 연구 중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박추 선생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런 사정은 본인이 박추 선생이 북경에 있었다는 얘기는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해방되고 나서 한국에 들어와서 박치우 선생의 이육사의 친동생인 이원조 선생이 만든 잡지에서 자담회를 합니다. 그 자담회를 하면서 이런 사실을 부분적으로 공개를 해서 그 당시 내가 북경에 있었노라고 이제 알게 된 거죠. 알려졌는데 이육사가 그 당시에는 육사 선생 사람들이 잘 모르고 동생이 더 유명했죠. 육사 선생이 대한제국의 그 마지막 황제 순종의 조카 사이이죠. 순종의 조카 사이인데 그러니까 그 이육사 결혼할 때 국혼이라고 이렇게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이원조 선생하고 조선일보 근무하면서 각별히 친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마 그 당시에 그 안에 그 남편이라고 명사 부부들 소개하는 여성이라는 잡지 조선일보 출판부에서 한 건데 36년 5호에 보니까 실려 있더라고요. 이쪽이 오른쪽 이쪽이 박추 선생 양복 입은 분이 왼쪽이 이원조 선생인데 이원조 선생인데 이 사진을 제가 어떤 소설가 안재선 선생이 아마 이 사진을 좀 구해달라고 해서 구해줬는데 그 경성트로이카라는 책에서 이 직원이 실수를 해가지고 하면 사진이 바뀌었더라고. 이원조 선생이 박치우로 소개가 돼 있고 경성트로이카라는 책 사진이 쭉 있는데 보면 박치우 선생이 이원조로 소개가 돼 있더라고. 그게 잘못된 거라서 이거 지금이라도 제가 좀 바로 잡습니다. 이쪽 이분이 박치우 선생인데 이제 이분들은 이원조 선생을 매개로 해서 보면 이육사와 박치우의 관계가 확연히 드러나죠. 같은 경성공그룹 내지는 그 경성공그룹이나 또는 공산주의자 협의회에서 같이 이제 국내외 무장투쟁을 준비했던 그런 관계죠. 그런 관계인데 이원조 선생은 해방되고 나서 현대일보 그 발행 편집인 하다가 해방일보 조선공산당 기간지 해방일보 초대 사장 하다가 수배령 내리니까 북으로 피신해서 있다가 해주 남조선 인민대표자 대회 때 박헌영 선생에게 드리는 노래 작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 노래는 대부분 김순남이 작곡을 하고 임화가 작사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김순남의 곡을 얻으면 그 당시 최고인데 이원조 선생이 이제 박헌영 선생에게 드린 노래를 작사를 했다더라고요. 그 죄로 박헌영 선생 미제간첩 재판 때 이원조 선생과 같이 미제간첩으로 몰려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사형 선고 받게 되니까 최후 재판장 최용근이 최후 진술하라니까 이원조 선생이 손들어가지고 우리 외당수비 허영식 장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객관적인 증거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 때문에 이 미제간첩 재판이 진행된 거거든요. 허영식이 있는 한 김일성 장군이 혼자서 절대 항일 무장 투쟁에 친하라고 쓸 수가 없거든요. 가장 공로가 높고 열심히 싸운 사람은 허영식 장군이에요. 근데 그 외조카이가 이 이원조거든요. 이원조 이육사 형제였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활동하던 경성공그룹 멤버들은 30년 후반 38년 39년에는 허영식 장군이 열심히 싸우고 있으니까 김일성 장군이는 뭐 이름 잘 모르고 다들 속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겠죠.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또 그 사실을 경성공그룹 주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고 김일성 쪽도 알고 있는데 그냥 꼴 보기 싫은 걸 보고 있을 수가 없죠. 이런저런 핑계 대는 김에 박헌영 남한에서는 조봉암 없앨 때 조봉암 한 명만 죽였거든요. 북에서는 박헌영 없앨 때 12명은 사형 선고 내렸거든요. 그 12명이나 내린 중에 한 명이거든. 그런데 12명이나 사형 선고 내릴 때 이 이원조의 존재, 허형식의 외조카인 이원조가 껄끄러웠겠죠. 그들이 있으면은 지금 북에서 쓰는 항일 무장 투쟁의 신화, 뭐 세계와 더불어 등등 다 성립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거로서 이제 사형 선고 받은 이원조가 손들어가지고 우리의 삼촌이 허영식 장군, 외당순이 허영식 장군이라 하니 최용근이가 김일성한테 형식상 얘기를 해. 그 당시에 김일성 쪽의 명분은 항일 투쟁한 유자녀들 잘 보살핀다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이 이제 우리 허영식 장군 뭐 조카도 이렇게 하는 바람에 징역 12년으로 감형을 해주는데 혼자만 뺄 수 없으니까 전남도당 위원장 윤순달
하고 둘이 12년으로 감형시켜 주거든요. 윤석열은 워낙 성실하고 헌신적인 활동가라서 너무 여론이 안 좋았어. 저 사람은 미제 간축을 먹는데 둘이 빼줘갖고 둘이 징역 12년 받고 뭐 이원조는 속에 천불 나니까 감옥에서 옥사했죠. 옥사하고 같이 올라갔던 동생은 찍소리 안 하고 대들지 않고 입 다물고 있어가지고 그럴 경우에 보면 형보다 소중한 건 자기 처자식이거든. 처자식이 있었겠죠. 입 다물고 있어갖고 북에서 저 홍명의 선생 아들하고 같이 이조실록 같은 거 번역하고 한학자니까 이조실록 번역했거든요. 70년대에 나온 북에서 하는 이조실록이 남한에서 못 낼 때 냈죠. 남한은 제일 뛰어난 사람들 다 그걸 올라가서 작업한 거니까. 어쨌든 이제 이 이원조가 사람들이 이원조는 알아도 이육사는 모를 때 이원조가 이제 월북하기 전에 북행하기 전에 그 이육사 시집을 내죠. 그래가지고 이육사가 사람들한테 알려지는데 이육사는 이제 그래서 이육사 선생의 우리는 무정 아나키스트로 남한에 알려졌죠. 근데 그렇지 않고 굳이 정확히 표현하자면 일본 경찰이 묘사에 적어놓은 대로 민족공산주의자들,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의식을 다 같이 갖고 있는 사람인데 육사 선생이 1931년에도 보면 이미 지역에서 공산주의자 조직 사건이 연루돼 갖고 체포도 당하고 28년에 일본에서 쓴 그 잡지에 낸 거 유목론에 대해서 이런 논문도 쓰고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제 남한에서 이제 이원조 둘이는 월북했고 큰형 남아있고 그 다음에 조카들이 남아있는데 그 조카 중에 한 명이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를 했어.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자기 삼촌 이원조는 얘기 못 꺼내고 월북 북으로 갔으니까 이육사를 슬슬 복권시키면서 이제 이육사가 그러니까 이제 경성공고룹과도 직계를 연결을 맺고 있고 증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체포가 안 돼서 증거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의열단 쪽, 김원봉 쪽하고도 같이 손을 잡고 있는데 저는 그 노선이 해방 직후에 일제 말에 가장 올바랐다고 보거든요. 전체 민족 항일 역량을 다 포괄해가지고 민족 통일전선을 만들어서 뭐 외교 노선이 아니고 무장투쟁하려고 했던 게 제일 올바랐다고 보거든요. 그 노선의 중심에 이육사가 있었는데 70년대 그런 얘기는 못하고 우리 삼촌이 윤세주 김원봉의 절친이었다. 의열단 성원이었다. 이런 쪽 얘기만 하면서 이렇게 해서 워낙에 이제 그거로 이제 알려지니까 이육사는 이제 의열단 면목 이런 거 알려져 있고 그러면서 이제 또 그게 막 이육사의 일부만 높이 부각돼서 지금의 이육사의 전문은 모르는 거죠. 북경에서 경성공고룹의 현장 조직가인 조카 이병희가 이육사 한 10촌쯤 되는 9촌쯤 되는데 그 이병희랑 같이 있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박치호도 같이 있었다. 이육사가 망명하기 직전에 요 명륜동에 살았거든. 성균관대 앞에. 이쪽에 뭐 경성제국대학하고 명륜 이쪽에 모여 있으니까 이쪽에 많이들 거주를 했는데 형 북경 가면 위험하다고 동생이 그렇게 말렸다. 어쨌든 이제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북경에서 이제 민족 항일 무장 통일 전선을 구축하려고 했던 거죠. 국내에서는 김태준 선생이 포천에 개마공원에서 하려고 하다 조직 사건이 일어나서 실패했고, 그 다음에 이제 포천에서 43년부터 해가지고 중앙선 철로 탈선시키고 이런 일부 성과를 거뒀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박치호 선생은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원조랑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처음엔 조선공산당, 나중에는 남노당 활동을 같이 하다가 그간도 이제 현대일보도 발행하고 하다가 강동정치학원 정치부원장 맡았어. 조선인민유격 때 정치위원으로 참전해가지고 전 이렇게 말하는 역사의 뒤안으로 넘어갔는데 그런 관계죠. 그래서 이육사와 박치후 사이에 너무나 잘 알려진 이육사의 면모는 절반만 알려진 거고 아무도 잘 모르는 박치후는 완전히 묻힌 거고 그 중간에 매개하는 사람으로 이원조가 있는 거죠. 이원조는 아는 사람은 알거든요. 근데 이원조가 또 이육사하고 행전주도 잘 몰라. 이육사 원래 이름 이원록 아닙니까? 그죠? 예, 이원록이 이육사죠. 그래서 이제 밑에 그러니까 이제 이육사는 나서지 않고
이원조는 대한제국의 마지막 부마니까 사회 최고 명사였고, 그 당시 뭐 이원조 모르면 간첩이죠. 그 백석도 이때 같이 근무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래갖고 제가 또 딴 데서 했는데, 동국대 도서관에 몇 년 전에 가서 요즘 백석 선생이 한정판으로 시를 그때 100권을 찍어가지고 돌렸거든요. 그 중에 한 권이 옥션에 나왔던데 한 7, 8년 전에 한 2, 3천만 원 있긴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근데 표지에 사진에 보니까 이원조 선생에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 표지에 백석이 이원조한테 준 거야. 근데 속지에 그 날이 적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2천만 원 돈만 있으면 당장 사겠다. 1억 2천만 원 해도 싼 건데 이원조가 아무도 누군지 모르니까 근데 그 옥션에 나왔더라고. 그래가지고 2천만 원 그렇다고 내가 뭐 이 해직 강사 주제 2천만 원 빌려갖고 저거 산다 할 수는 없고,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때도 설명해서 백석 시집 초판본이라고 2천만 원 이렇게만 나왔어. 표지에 이원조라고 백석 친필 서명이 들어있는 거야. 이건 5억 해도 싼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요즘 나와서 5천만 원이 1억 하더라고. 이제 이원조한테 준 거라고 써놨더라고, 누가. 내가 그 얘기를 몇 번 했거든요. 업자 기에 들어갔는지 요즘 5천만 원이니까 인터넷 옥션 경매 치면 나옵니다. 근데 그걸, 거래가 됐죠. 거래돼 누가 샀다고 나오더라고. 근데 이제 동대 도서관에 가니까 백석 시집이 하나 있더라고. 도서관 직원이 애지중지하면서 비싸게 샀다면서 장갑 끼고 보라고 보여주더라고. 얼마 줬습니까? 하니까 뭐 100만 원이니까 200만 원 도서관에서 주고 샀다고 하더라고. 그때 한 10년 안쪽이었거든. 제가 논문 쓸 때 구하러 갈 때 있으니까. 선임이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걸 보여주더라고. 그때 200만 원 했는데 지금 이제 1억 하죠. 근데 이원조, 백석시집 이원조 선생에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 근데 이제 이원조 선생이 이제 국어로 피신하고 하면서 이제 그게 흘러서 어디로 들어갔겠죠. 김태준 선생 장서도 어디 흘러 들어가고, 우리가 그 장서 중에 하나 남아서 지금 전달돼서 알려진 게 자산어보 아닙니까? 자산어보. 그거 갖고 영화도 만들고 이렇게 요새 나왔죠. 좀 알려졌죠. 그래 이제 이 박치우 선생은 왜 이렇게 또 박치우 선생은 많이 묻혔느냐, 잘 아무도 모르느냐. 이 정도 되면 일제 때 박치우 선생 일본인 선생도 최고라고 했거든요. 김태준 선생도 조선어과에서 최고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수업하다가 일본인들이 사실 그 동양학 이런 거 대단하거든요. 해난 거 보면 모로아시 대사전 이런 거 보세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 얼마나 정확한지 대정 신수 대장경이라고 다이쇼 시대 그 불경 예민을 제작했는데 딱 보면 고려 8만 대장경을 저본으로 했다고 딱 써놨더라고. 정확하게. 대단하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일본인조차도 조선 한문은 또 잘 몰라. 한계가 있거든요. 그 우리나라 한문을 태계 선생이 읽었었다. 이런 걸 걔들이 선식 한문이라고 불렀어요. 조선식 한문. 어투가 다르지 않습니까? 잘 모르고. 그럼 이제 선식 한문. 하다 모르는 거 있으면 그 학생인 김태준 선생한테 김태준 선생 이것 좀 설명해 달라고 교수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박치우 선생 일본에도 보기 드문 천재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또 한 명 또 다른 분이 우리가 아는 간첩으로 북에서 챙당 이강국은 이제 아버지가 일본인 공부하면 안 된다고 초학교를 안 보내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언어 감각, 일본어 감각이 떨어져. 글자는 아는데 따라는 갔는데, 그래갖고 농담을 선생이 농담하면 학생들이 막 웃는데 이강국 선생은 못 알아듣고 혼자 가만히 있었다더라고. 그 이제 다 웃는데 혼자 안 웃으면 바보 되잖아요. 그럼 일본 애들 놀리고 이렇게 하니까 선생이 그 독일의 교수가 일본 학생들 보고 조용하라고. 너희들은 이거 독일을 보면서 일본으로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은 조선으로 생각해서 또다시 일본으로 생각하는 거라고. 너희들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이 박지호 선생은 그런 평가를 받은 분이었는데 왜 이렇게 안 알려졌느냐. 그 사상과 현실 보면 정말 기가 막힌 명분이거든요. 제가 40대에서 이걸 봤는데 학교에 책이 딱 2권 있더라고. 한 권은 금서로 되어 있어. 대출이 안 되더라고. 근데 누가 보니까 어떤 교수가 고서로 한 권 남아있더라고. 고서는 대출이 되더라고, 고서는. 금서라고 지정된 건 대출이 안 되고.
그래갖고 고수로 돼 있는 걸 제가 중고수로 돼 있는 거 빌려가지고 오래된 제 중고수라더라고요. 저 대출은 안 되고 여기서 열람해라고. 그래 보니까 열어보니까 실제로 또 딱 한 명이 대출해서 받더라고요. 철학가 박민자 선배가 한 명이 대출 카드 이런 게 적혀 있더라고요. 와, 그 사람 어쩐지 남달랐더니 이걸 받고는 싶더라고요. 이 사상과실 보면 그 어려운 그 당시에 해방 공간에서 얼마나 격렬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평이하고 쉽게 정확하게 전달해요. 우리나라 그 기자들, 저널리스트들 다 그 배워야 되는데 그 따라갈 수가 없죠. 쉽게 쓰는 건 그만큼 정확히 알아야시겠습니까? 그 최고의 명문인데 이 박치우 선생이 이렇게 많이 덮인 이유는 뭐냐? 박치우의 동기가 있거든요. 동기. 박종홍이라고. 아십니까? 박종홍. 국민교육 현장성 박종홍. 이 박치우 선생 동기거든요. 그런데 박치욱 선생은 이제 그 당시에는 이북 사람인데, 그 당시에 남북이 없으니까, 그죠. 뭡니까. 한경, 묵도가 완전 그 깜촌에서 경성 제국대학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 촌에서. 그런 사람인데, 이제, 이 박종홍 평양 사람인데, 워낙 성실해가지고, 소학교 교사, 중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사, 그래갖고, 그것까지 해가지고, 말 잘 듣는다고 성과성이라고, 김영삼이 그 성과성으로 들어왔죠. 그저 입학시켜주는 거. 면접봐가 그래 들어온 사람이고 박수 선생이 시험치가 들어온 사람이고 다르죠. 그런데 워낙 성실하고 또 이 사람도 성실미가 있어가지고 그 다카시 그 당시 조선학과 강좌를 하면서 철학과도 겸했던 다카시 밑에 있었는데 이 다카시 도루 조숙격으로 있었는데 이 박종홍이 학회지에 쓴 걸 보면 일제 말에 막 강조를 해. 철학자들은 순수하게 아카데미즘 속에서 아카데미즘 안에서만 있어서는 안 되고 현실 참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박주 선생이 보면 아카데미즘을 나오면 이런 글을 써놓은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놨더라고. 박주 선생 그 다음에 글을 썼는데 철학이 현실에 개입해야 된다는 그 맞다. 박종훈의 주장은 맞는데 그 길에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파시즘이고 하나는 볼세비즘이다. 우리는 볼세비즘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그 박종홍은 철저하게 파시즘의 길을 간 거죠. 그래서 일제 때는 다카시 도우 조선의 교육을 완전히 말아먹고 우리를 한국 시민으로 완전히 세뇌시켰던 그 다카시 도우로가 이제 황도 유학이라고 천황폐하를 모시는 유교로 천황폐하를 모시자. 명륜 전문 지금 성균관 대학 총장하면서 그렇게 구호를 만들어 갖고 막 논문을 만들어 쓰게 하고 회화 전문 그 당시에는 그게 불교 힘이 크니까 지금 동국대 총장하면서는 황도 불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또 불교로 천황폐하를 모시자. 그래서 중들도 감리까지 나가게 내몰고 그래 인간 그 조수인 이 박종홍이가 이제 국민교육 현장을 천황의 교육치가 그대로 베껴 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갖고 이제 박정희 같은 파시스트 박정희 밑에 이데올로기적으로 공부를 하죠. 그런데 그러면 그 당시 박정희는 18년 해먹었고 그 이후 계속 군사 독재가 계속됐는데 그 이승만도 사실 파시스트죠. 그런 면에서 파시즘이 40년을 갔는데 그러면 자기들이 옳다고 하고 안호상처럼 일민주의 파시즘이 옳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데 그러면서 볼세비즘은 틀렸다 빨갱이는 이렇게 하면 그 틀린 게 대명사로 박치우가 나올 건데 그렇게 안 했죠. 왜냐? 박종훈과 박치우는 일제 때도 차이가 컸거든. 일본인들도 박치우가 최고라고 했거든. 일본인들의 장점이 딱 하나, 여러 가지 장점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심판을 정확하게 보는 거죠. 판정을. 심판을 일단 정확하게 보고 그 다음에 니는 조선인이니까 니는 그냥 진급 안 시킨다. 이렇게 하지. 심판에서부터 얘가 이겼다, 일본인이 이겼다, 이렇게는 안 하거든. 일본인이 정확하거든요. 왜냐? 걔들은 목금으로 하다가 기분이 나빠, 판정이 불만이 있으면 진금 선고를 하니까. 그럼 양쪽 다 죽기 때문에, 그 쇼부를 보기 때문에 판정을 정확하게 보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거든요. 목금으로 해도 사람이 죽는 바람에 숙도를 발명한 거 아닙니까? 그죠? 개인적으로 시합할 때 진금 뽑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판정을 흐릿하게 하면
진검을 뽑기 때문에 이 인간들은 판정을 정확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박치우가 최고라고 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박종훈과 대비하면 해방 이후에 박정희 시대는 이런 반공 파시즘 국가에서 파시즘은 뭐 황도 유학이라든지, 지금도 성대 유학대학에 박종훈이 그 유학대학 학장도 하고 유학대학 대학원장도 했죠. 그리고 정신문화연구원 만들어갖고 국교육 현장 만들고 파시즘 터뜨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황도 유학은 지금 유교 자본주의로 삼성하고 손잡고 연모해가지고 계속 떠들고 있고, 그 지배 논리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죠. 그 단어만 몇 개 바꿔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이제 박정희 때 대표적 예를 들면 신라 무사도 정신. 이거 일제 때 일본인들이 만든 황도라는 황도유학 잡지 보면 화랑관참. 이게 신라 무사도 정신이거든. 신라 무사도 정신에서 신라 무사도 대신 화랑으로 그 단어만 딱 바꿨어. 화랑 정신으로. 그래 박정희가 막 우리한테 주입시킨 거 아닙니까? 국민교육원장 외우게 하고 못 외우면 집에 안 보내주고 외울 때까지 때리고 세뇌시킨 거죠. 전체를 위해서 민족 중흥을 위해서 태어났으니까 민족 중흥에서 죽어라. 전쟁 때 징집하면 언제든지 나와서 감히까지 해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쫓겨난 경희대에서 수업할 때 학생들한테, 여러분 절대 나라를 위해서 죽지 말고 나를 위해서 살아라. 그러니까 아무도 반론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파시즘이 지금도 그대로 하나도 정리가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시민혁명을 해서 박근혜를 쫓아내도 윤석열이가 또 와서 파시스트 그대로 하잖아요. 파시즘의 수단이 군대의 적나라한 폭력이냐, 법 절차를 가정한 검찰의 폭력이냐, 이 차이뿐이지 내용은 똑같은 거거든요. 거기에 이 파시즘 사상 이런 것들이 그대로 깔려 있는데, 이들은 그렇지만 일제 때 볼세비즘 민족해방 이거 나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종흥 쪽에서는 박치우를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없었던 것으로 만들어요. 아무도 얘기를 안 꺼낸 거죠. 이렇게 신태영이가 박치우 사살했다고 발표를 했는데도 학교에서 박치우 까불다가 설치다 발경이 선생질을 하지 산에 가서 총도로 발경질하다 죽었다. 이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한 거죠. 없었던 것으로 치부를 합니다. 그래서 현대일보 발행인 박치우 편집 이원조 편집국장 김기리 이런 체제는 이제 남한에 있는 언론에서는 다시는 없죠. 당대 최고 지성들이 신문 만들고 이랬던 흔적들이 이제 다 지워져 버리고. 다행히 박치우 선생의 체감도 남아있던 것은, 그래도 이 말로 이렇게 전수가 돼가지고 사상과 현실. 이게 이제, 경희대 이수병 선생, 이분들이 고등학교 때 부산에서 암장이라는 서클 만들어갖고 할 때, 몰래 고성 채권 고목 같은 데서 구해서 보고 세미나를 했다. 결국 그런 게 통역당 이름으로 이어진 거죠. 그래서 시간이 제가 50분 정도 얘기를 했는데,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 또 더 긴한 얘기들은 다음 기회에 하고 대략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육사는 의열단만 아니고 사회주의자로서 오래전부터 동생하고 같이 활동을 했고, 동생 이원조의 비중으로 보면 이육사도 그 못지 않았다. 단 이원조는 워낙 명사였기 때문에 드러난 공개적인 높은 지위를 했고, 그래서 이원조가 대구 경북 지역의 정치적 대표자죠. 이원조 TK의 대표자죠. 그렇고 이육사는 이제 이육사의 사회주의 활동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전면모를 제대로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육사가 취했던 노선, 중경의 김원봉과 태양산의 윤세주와 무정과 김영실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국경의 거점을 삼고 국내 상인 무장 투쟁을 하려고 시도했던 것은 가장 올바른 노선이었다. 그리고 그 박치우 선생은 뛰어난 학자임에도 자기의 그 실천 철학 그대로 세상의 모순을 위해서 모순을 깨기 위해서 실천하면서 이육사 선생하고 북경에서 같이 활동하다가 또 해방 이후에는 이제 미국에 의해서 분단이 되니까 그 막으려고 하다가 이제 패배했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제 역사 속에서 자기 의지만 남기고 사라졌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